새로운 무기 또 나온다고요? 와, 우리 K방송 관계자분들 얼마나 빡세게 일하시는 건지.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에이? 새로운 게 또 나온다면서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FA50 아닙니까? 자, K방산의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죠. 요즘 더욱더 그런데요. 다목적 전투기 FA50에 관한 핫 이슈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FA50 단좌형 개발이 이제 하자 결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FA50은 원래 그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관과 그다음에 학생 파일럿이 탑승하는 T50 고등 훈련기의 기본 형상을 이제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네. 얘를 임무전에서 쓰다 보니까 복자형만 생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카이가 이 FA50의 단좌형, 그러니까 즉 F50. 자, 이 개발에 355억 6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F50 단좌형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FA50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F50이라고 A가 이렇게 쏙 빠지는 거예요? 자, A, 어태커, 즉 공격기라는 뜻의 A자를 빼고 F50, 그러니까 진정한 파이터, 전투기로 재탄생하는 거죠. 예. 예. 뭐 단좌형 복제, 뭐 2명이 타고 1명이 타고 뭐 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다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필요가 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각각이요. 그렇죠. 뭐 우리 보통 전투기는 일반적으로는 단좌형들이 대부분 많죠. 이제 조종사가 이렇게 혼자 몰고 다니는 건데 이제 하다 보면은 2명이 타는 복장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단순히 훈련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무 수행하는 F-15K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런데 보면 자, 이 복좌형은 전방에서 조종을, 자, 후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장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항법이 주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색적, 그러니까 적을 탐지하는 거, 그 다음에 무기 운용, 이것을 주임무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개발된 전투기들을 보고 있으면요. 자, 이제 뭐 소프트웨어 막 발달하고 그다음에 허드 기술 개발되고 허드뿐만 아니라 이제 막 헬멧 마운티드 돼서 막 정보가 막 하고 하니까 야, 굳이 뭐 이렇게 후방석 태울 필요가 있냐. 한 명만 갖고도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복좌형 전투기는 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공대공, 그러니까 이제 제공 임무를 수행할 때는 단좌형인 경우들이 많고 장거리 폭격 임무 이렇게 할 때는 자, 공대지 임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전폭기 이런 경우에는 복좌형이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F-15K. 그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좌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전투기 뭐죠? F-16. KF-16. 그렇죠. 예, 그렇죠? 네. KF-16. 최신 기종일수록 그리고 뭐 진부한 전투기일수록 좀 단전 줄 알았는데 뭐 또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사실은 뭐 기술의 발달로 이 파일럿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 단좌형의 흐름이었던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또 이제 흐름이 또 한번 역전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는 단순히 전투기뿐만 아니고 드론이나 무인기로 편대를 이뤄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아, 예. 그럴 때 또 뭐 적의 레이더를 기반하는 전자전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또 여기에 또 필요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아무리 자동화가 돼도 아직은 이 파일럿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공군이 지향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제 멈티 운용에도 사실은 복자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6호기까지 제작될 KF-21 시제기 중에 4호기하고 6호기가 지금 복자형이고요. 미래 전투기 튀는 데가 정말 다채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FA50의 단자형 개발. 이게 당연히 또 우리 또 K방산 수출 효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FA50 여태까지 몇 대 팔렸냐면 6개 국가에 138대가 팔렸어요. 와, 많이 팔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한 300대 이상 좀 팔아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보면요.
기존 운용국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이 나라들이 야 복자형 말고 단자형은 없어? 야, 우리가 단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원한다고요? 예,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좋죠. 예. 자, 그래서 이 카이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FA50 단자형, 그러니까 F50 이상으로 봤을 때 한 전체 시장이 국내를 합치면은 450여 대, 최대로 했을 때 450여 대 정도를 예상하는데, 자, 이 중에서 최대 한 300대 이상 정도를 판매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뭐 전투기 시장 좀 크게 봤을 때는 뭐 시장 점유율 한 50% 정도까지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FA59 단자형 개발, 아니 지금 복자형인데 그 뭐 설계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다 앞에 이제 부분들을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지죠. 그러니까 시간도 예.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상태 그대로 이 좌석을 그대로 내비두고 뒷좌석만 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자가 되면 캐노피 모양도 바뀌어야 되는데 캐노피도 거의 그대로 해서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좌석 떼낸 쪽에는 각종 추가적인 항전 장비라든가 연료 탱크 같은 것들을 더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사실 연료 집어넣게 되고 하면은 비행기 언제나 또 이 무게 배분 조정하는 거 이것도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목표는 최대한 비용을 낮춰서 외부 형상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자.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기체 형상을 바꿔버리게 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준하기를 개조한다. 그러면 기체 제어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이 시스템 전부 다 다시 한번 구동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도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기체 구조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이려면은 일단은 그냥 약간 모양은 조금 덜 나올지 몰라도 기존 형상을 거의 그대로 바꾸자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FA50이라는 정말 믿을 만한 기체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연료 탱크 추가하면 일단 더 멀리 그래도 오래 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도 자동차 열탱크 늘리면 더 훨씬 그러니까요. 멀리 저도 가잖아요. 제 차도 좀 탱크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좌석 하나 비우고. 예. 이제 그래서 내부 연료가 한 350리터 정도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2,850리터 정도가 이제 차게 되는 건데, 예. 자 그러면 이게 FA50이 어떠냐면 보통 한 1리터당 0.74km 정도 더 비행한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연료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항속거리가 기존에 1,852km에서 대략 이제 2,110km까지 늘어나는 것이고요. 자, 사실은 이제 이 거리도 거리지만 채공 시간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겠죠. 예, 채공 시간은 지금보다도 한 1시간 20분 정도가 더 늘어나서 3시간 이상 임무가 수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라는 게 뜰 때 굉장히 기름 많이 기름 들고. 소를 많이 소요하니까 예. 거기서 조금만 더 늘려도 채공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될 수 있는 확률에 거죠. 1시간이 넘게도 떠 있을 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3시간 임무 이상이 가능을 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임무에 투입된 전술기들 통상 3시간 정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이제 항속 성능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변화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무 작전 반경은 공대공, 그러니까 제공 임무 수행하는 공대공이 31%, 공대지가 28%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저강도에 딱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갖춘 이런 전투에 적합한 소위 로급 제공 전투기 F-50, 즉 로급 4.5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스페인 항공 전문지 아비아시옹 라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FA50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자,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고 제작이 된 이 고등 훈련기 겸 경전투기. 자, 얘는 결국 뭐냐면 20세기의 걸작 중에 걸작인 F-16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F-16이 맡은 임무의 80% 이상을 수행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처음부터 이제 소위 단좌형 로급 전투기 F-50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F-50이 지향하는 잠재적 수출 시장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그 F5 제공으로 유명한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제공어를 기억하죠, 솔직히. 예. 전 프라모델도 만들었었던
그 제공어로 유명한 F5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FA50의 특성과 개발 후의 여정이 바로 이 냉전이 한창일 당시에 이른바 대박을 걸었던 F5 전투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F5는 노스럽 그루만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제트기 모델인 N156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N156이 바로 미 공군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 사업을 수주해서 T-38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도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T-38을 기반으로 제작한 전투기가 바로 F5니까 네. 우리 FA50하고 분위기가 흐름이 흡사하죠. 그런 걸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뭐 평행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이름도 조금 비슷하고. 예. 그럼 O로 시작되는 게 그러네요. 예. 차이가 있다면 그 미 정부 당국이 1959년 7월에 초도기가 비행에 성공을 하니까 F5A 단자형하고 그 다음에 B 복자형 이렇게 이 프리덤 파이터라는 이름이 붙었죠. 네. 거의 동시에 이제 두 가지를 양산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요. 초창기의 F5AB는 사실은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더가 없어요? 네, 옛날 기종이긴 하지만 50년대 후반에 나온 예. 좀 약간 의외는 레이더가 없는. 네, 요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전천후 전투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국에 800기 이상이 공급되거나 형지 생산이 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스펙은 사실 뭐 레이더가 없고 이제 광학 조준기만 장착된 상태인데 초음속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장착할 수 있고 폭탄 탑재 능력도 준수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공산권 주력 전투기가 이제 미그 19하고 미그 21인데 얘네들하고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냉전 시절에 주요 동맹국의 공군력 현대화라는 그 글로벌 전략을 위해서 이 F5를 대량 보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소련처럼 돈 있는 나라들은 굳이 뭐 F5를 쓸 이유는 없고 이제 고가의 대형 전투기 당시에 F4 팬텀 2를 구입해 사용을 한 거고요. F4는 비쌉니다. 당시 가격으로 240만 달러인데 예. 지금 환율로 따지면 뭐 30몇 억 원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수십 년 전이라는 걸 그렇죠. 이 물가 가치를 좀 고려해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전투기가 30몇 억 원이면 공짜죠. 지금 이런 가격이면 개인이 구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고가겠네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비싼 전투기였죠. 예. 그래서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나라가다가 부자가 아니면 이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F5A는 가격이 4분의 1인 60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도 다 적어서 한마디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국가가 운용하기에 굉장히 좋았다. 우리 공군이 그래서 또 1965년에 예. 이제 20기를 도입을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초음속 시대를 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정찰용 RF5A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총 126기나 되는 F5A와 B를 운용하는 주요 사용 국가가 됐던 거죠. 예. 1960년대, 70년대 그때 하이엔드, 로우엔드 있는 그때 그 전투기 시장이랑 지금이랑 뭐 당연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똑같아요? 약간 사실은 맥락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초음속 전투기 처음 드러나죠. 이렇게 엔진이 성능이 좋아지고 레이더 장착되고 미사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달리고 자 그래서 첨단 기술이 등장하면서 소위 항공기 분야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자 소위 3세대 전투기가 배치가 되고 4세대 전투기가 등장을 하는 그야말로 항공기 전투기 발전에 굉장히 눈부신 시기였어요. 그렇다고 전장에서 무조건 첨단 전투기를 요구하냐? 전장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엔드급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하이엔드급을 보조할 싸고 단순하고 소위 말해서 마구 굴리기 좋은 그런 전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박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드론, 뭐 무인기, 무인 함정, 다 되게 싸고 그 인력 소모 더 아니 저는 안전하고 기본적으로 이러는 거. 예. 전쟁은 그러니까 이게 막 비싸고 어려운 걸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되려 얼만큼 많은 무기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잘 운영할 수 있냐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독일에 승리한 이유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크램블 한다. 자, 즉각 출격 임무가 딱 떨어지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980년대 때는 F-16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륙에 뭐 한 3분에서 5분 이상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근데 이제 F5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기계장치 이런 거 하는 과정 없이 숙련된 팀이 딱 달라붙으면은 47초 만에 띄운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근데 확 다르네요. 확 다르죠. 근데 약간 오해가 없으면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스크램블해서 비상 출격시키는 전투기들은 미리 예열을 시켜놔서 어느 기종이건 상관없이 미리 다 예열을 해놔서 영분 대기 상태로 해놓고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보병도 5분 되기 전에 군화 신고 자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거나 그만큼 F5가 단순하다 보니까 유지 운용이 빠르다라는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그럼 반세기가 지난 지금 좀 세계 지금 어떻습니까?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센서 융합, 그다음에 네. 뭐 적응형 사이클 엔진 막 뭐 이러면서 자, 소위 막 이름만 들어도 야, 이거 뭐지 막 싶은 이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 심지어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비슷하죠, 이렇게. 60년, 70년대 막 첨단 기술 나오던 좀 비슷한데.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어떠냐 하면은요, 실제 전장에서는 여전히 50년 전 뭐 F5처럼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를 국가들은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국가가 스텔스기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재력을 갖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뭐 영공을 지킬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다 F-22, 뭐 35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뭐 거의 뭐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F-22 같은 경우 엄청나잖아요. 가격이 근데 엄청 비싸요. 1억에서 한 2억 달러 정도? UGV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비싸고 뭐 애초에 지금 이제 생산 종료가 돼버린 상황이고요. 자, 뭐 F-35 같은 경우는 도입가가 뭐 지금 뭐 F-16과 비슷하다, F-16보다 싸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유지비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게다가 스텔스 상태로 사용하면은 밖에 폭장 못 하니까 무장량 줄어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 속도도 솔직히 그렇게 뭐 한 2,000대, 3,000대 만든다고 하지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충분한 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고 이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소위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공군조차 F-15의 최신 개량형인 F-15EX를 앞으로 계속 운용할 거다. 이런 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 게임에서 전에 다룬 바 있습니다만 저도 F-15 뭐 다시 쓴다. 뭐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때요. 의외여서. 이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F-15 자체만을 보면 F-15A 기준으로 첫 전력화 시기가 1976년이니까 그냥 그렇게 따져보면 현 시점이면 45년이나 운용했다. 와. 근데 뭐 이렇게 과장을 하고 싶은데. 네, 50년 가까이.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떠냐면 미 공군이 운영 중인 2형은 F-15 A, B, C, D형하고 완전히 다른 완전 새로운 기체예요. 근데 얘가 1988년에 최초로 도입됐단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온 큰 형이 지금 한 36살? 기령으로 치면.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미 공군이 도입한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용하고 있는 맏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뭐 장비를 보고 있으면 막 엄청난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A사 레이더. F-15에 그쵸? A사 네. 레이더. 뭐 A사 레이더 기본이고 그다음에 자, 소위 이 F-16의 굉장히 유명한 전자전 장비 그 이글 패시브 액티브 워닝 서바빌리티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이거에다가 이거 원래 F-15는 이게 그 프라이바이 와이어가 디지털 방식이 아니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기체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20년 7월인가 그때 8기를 도입하면서 12억 달러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약 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00억 원 정도 가격. 좀 센데요? 세죠. 예. 근데 이제 이 F-15가 갖는 가치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 가격 충분히 정당화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후 2023년에 예산안 추가분이 요구가 되면서 이게 총 104대가 도입될 거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재생산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이 부족한 미 공군력을 이 전투기들을 다시 살려내서 미래형 전투기를 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단 뭐 구매 가격만 보면 뭐 대당 1,800억이면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미 공군이 F-15EX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뭐 뚜렷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개략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미 공군이 지금 F-15하고 F-35의 관계를 소위 그 capability하고 capacity, 그러니까 능력과 무장량이죠. 이 보완적 관계로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5세대 전투기인 F-35는 스텔스 기능이 아주 뛰어난데 그래서 이제 은밀 침투, 중심 타격 이런 게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
스텔스 성능을 위해서 이제 무장창을 다 내부에 집어넣다 보니까 다수 표적을 위한 무장량에 좀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F-15E는 당연히 스텔스가 안 되니까 은밀 침투는 불가능하죠. 근데 폭장량이 무려 10톤입니다. F-35가 다루지 못하는 이 다수의 표적을 폭격할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장량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이제 보안 관계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군군이 이제 경제적 운용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천조국이라고 뭐 돈을 물쓰듯이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F-15EX 같은 경우에는 미군군이 보유한 타 4세대 전투기에 비해서 무장 장착량이나 작전 반경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유지비가 F-35의 3분의 1밖에 들질 않아요. 그러면 1,800억이어도 나중에 또 이렇게 상쇄되는 게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 로우 믹스 전략하고 가성비 이점 관점으로 보자면 하이급의 F-35하고 미들 하이급의 KF-21과 함께 굳은 일을 도와줄 소위 그 저렴한 로우급 제공 전투기는 이제는 자유진영에서 그 FA-50, F-50이 독보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FA-50 스펙이 궁금해지는데요. 스펙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FA-50이 세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 이 ATT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입니다. 이때 소위 블록 20 버전의 개량을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 보고 있으면 이제 스나이퍼 포드라고 그래서 공중에서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준 장비가 있습니다. 스나이퍼 표적 추적 장치, 이제 이것을 장착을 하고 레이저 유도폭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 급유가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기존 FA-50보다 탐지거리, 타격 범위 이런 게 늘어날 수 있게, 뭐 기본적으로 공중 급유 되니까 당연히 작전 반경 늘어나고 다양한 장비들이 장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교전 능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더 대단했던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사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홀란드가 지금 우리 FA-50을 도입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산 A사 레이더의 탑재와 중단거리 공대공 무장의 통합을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FA-50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FA-50이 그동안 성능이 계속 그 공대공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AIM 120이라고 하는, 암람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먼 거리를 거의 네. 1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미사일을 제대로 쏘려면은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레이더가 성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의 레이시온사의 APG-33 그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레이더랑 암람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운용하려고 했는데, 그간 미국이 이거 승인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해외 기체에다가 이런 걸 잘 승인을 안 해줍니다. 예. 예. 이 폴란드가 구매하는 FA-50 이제 PL형, 이게 이제 블럭 20으로 제작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허락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기체 능력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성능 개량, 야, 이렇게 좋은 거면 왜 안 했냐? 좀 미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2천에서 3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이 개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군이 지금 사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서 KF-21 따로 개발하고 있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체를 들여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FA-50에다가 2천억, 3천억을 공군이 넣기도 좀 애매하고, 업체가 넣기도 그렇고. 업체가 넣기도 그렇고. 예. 근데 자, 이번에 폴란드가 수출이 되면서 이 비용이 폴란드 수출에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A-50이 단좌형 로우급의 제공 전투기 F-50으로 진화를 하면은, 자, 이 주머니 사정 안 좋은 국가들한테는 이거 이상의 희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뭐 F-35 도입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든 임무, 일반적인 캡 임무, 그러니까 공중 초계 임무에 F-35를 띄운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스텔스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필요 없는 그런 네. 임무에, 그러려면 FA-50, 야, 저강도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 이거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 F-50가 넘사가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쁜 느낌이 듭니다. 근데 현대전에서 제공권 확보에 필요한 전투기의 중요성은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투기가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정말 전투기가 못하는 게 없는데,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 단숨에 내륙까지 치고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농민들이 빽빽하게 심어둔 과일나무를 이용해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연합군의 발목을 붙잡았죠. 언제 어디서 독일군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탓에 연합군의 미군과 캐나다군은 항상 쌍심지를 켜고 나무숲을 바라봐야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영국군만은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나무숲이 아닌 하늘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체 영국군은 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본 걸까요? 당시 노르망디 전선의 영국군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티거 전차? 하늘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V1 미사일? 바로 전쟁의 필수적인 세 가지 탄약, 붕대, 그리고 맥주, 일명 삼비 부족 사태였죠. 당시 노르망디 해안에는 대형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선박을 직접 정박시키고 물자를 하역해야 했는데요. 이 작업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악명 높기로 유명한 노르망디 지역의 악천후로 물자 상륙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로 인해 당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는 성공했지만 군수 물자 보급에는 차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삼비 중 탄약은 총을 좀 신중하게 쏘고 붕대는 아껴 쓰면 그나마 상황이 괜찮았는데요. 그러나 맥주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화약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전투 전후에 짧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맥주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된 보급 차질에 결국 노르망디 전선의 맥주는 바닥을 보였고 병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장 맥주를 보급하라. 군부대에 맥주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노르망디 전선 영국군의 계속된 맥주 지원 요청에 영국의 양조회사들은 맥주를 무상 제공하겠다며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정부도 일부러 맥주를 보급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맥주는 영국에 있고 군인들은 바다 건너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있었기에 전달할 방법이 없던 것뿐이었죠. 선박을 이용한 보급은 이미 차질을 겪고 있고 수송기는 탄약과 전차, 식량 등을 나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이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영국을 구한 수호신으로 불리는 스피파이어의 파일럿들이 전우들을 위해 기꺼이 맥주 셔틀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수송기와 전투기는 각기 쓸모가 다른 법. 당대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의 벽을 돌파할 정도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넘사벽 스펙은 인정이지만 수송기도 아닌 전투기로 맥주 수송하기 미션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파일럿이 들고 탈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나 하던 찰나 스피파이어에서 술통과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날개에 달린 연료 탱크였죠. 스피파이어의 양 날개에 달려있는 연료 탱크의 용량은 각 170리터로 맥주를 가득 넣으면 한 번에 340리터의 맥주를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맥주가 온다는 소식에 병사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고 스피파이어가 도착하자마자 맥주 파티가 열렸죠. 파일럿들은 전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병사들은 퇴퇴 맥주를 뱉어대며 맛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니 아무리 깨끗이 세척했다고 해도 연료가 담겨있던 금속통에 맥주를 담았으니 당연하게도 맥주 맛이 변질돼 버린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자 양조회사와 조종사들은 이번에는 맥주의 품질을 유지하며 운송할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플한 해답을 도출해내는데요. 바로 스피파이어의 연료 탱크를 떼버리고 그 자리에 아예 나무 맥주통을 달아버린 건데요. 그렇게 모디피케이션 XXX라는 스피파이어 개조기가 탄생하게 되죠. 이번에는 제발 성공하길 바라는 파일럿들과 양조회사의 염원이 담긴 스피파이어 개조기는 또다시 맥주를 싣고 노르망디로 향했습니다. 신박한 비주얼에 병사들도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기대를 품으며 다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죠. 맥주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번에도 실패한 걸까요?
내 생에 이렇게 맛있는 맥주는 처음이야. 나무 맥주통을 단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맥주 원래의 풍미와 맛이 유지된 것은 물론 고도 600m에서 최고 속도 시속 570km라는 스피파이어의 최강 능력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맛있는 맥주가 된 것이죠. 노르망디 전선의 영국군은 차갑고 맛도 좋은 맥주에 환호했지만 이 행복은 오래 지속되진 못했습니다. 나무 맥주통은 연료통보다 작아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없었는데요. 또한 강철에 비하면 내구성도 약해 실력이 부족한 조종사가 착륙할 때면 맥주통이 눈앞에서 터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여러 사건으로 인해 스핏파이어의 맥주 보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아예 스핏파이어의 맥주 보급이 끊기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국의 세무국이 양조 회사들의 무상 맥주 공급을 탈세 혐의로 의심하며 조사하자 양조 회사들이 맥주 공급에서 손을 떼버린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이 노르망디 전선의 영국군에게 맥주를 제공하면서 영국군은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전쟁에서 사기가 4분의 3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세로 평가받던 우크라이나군은 높은 사기로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는데요. 반면 사기가 저하된 러시아군에서는 탈영이 급증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만 탈영 재판이 1천여 건 이상 진행됐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주로 첨단 무기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인 만큼 병사의 사기가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맥주를 배달하려고 전투기를 개조했다. 저도 맥주를 좋아합니다. 근데 맥주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 영국이어서 그럴까요, 그게? 네, 영국인들은 정말 맥주 환장을 하거든요. 네. 제가 영국에 살았지 않습니까? 맞다. 그렇죠. 네. 아침 9시부터 펍에 맥주를 마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F5가 단자형과 복자형이 거의 동시에 양성됐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F50은 복자에서 단자를 순차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물론요. 가장 대표적인 게 1974년에 네. 초도 비행을 했던 영국 BAE 시스템즈의 베스트셀러 고등 제트 훈련기 겸 경전투기인 호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호크 보시면은 복자형으로 개발이 됐다가 단자형 마크 200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고 이 호크 마크 200은 레이더 등 장비가 향상이 돼서 F5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보여줬고 자, 조종석에는 다기능 시험기 장착을 했고요. 최대 속도는 고공에서 마 1.2, 해면에서는 그것보다 좀 못하지만 마 0.7까지 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간 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형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 BAE의 호크 마크 200은 예. 단자형으로 개량하면서 좀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후방 좌석을 남겨둔 채 전방 좌석을 드러냈습니다. 앞에 걸 드러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장비를 이제 증가를 시킨 거죠. 예.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후방 조정석이 높게 가니까 전방 시야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도 높은 데서 보면 이렇게 뒤보기도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자동차는 뒷좌석에서 운전하면 안 되지만 네. 비행기는 뭐 앞이 부딪히거나 할 일은 없으니까. 별 상관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방에 이제 여유가 생긴 공간에 보다 큰 그 F-16AB형이 장착하던 노스럽 그루만 APG-66H X밴드 멀티 모드 레이더를 장착을 했죠. 공대직 공대공 모드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리어, 이건 이제 적외선 장비죠.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에이든 기관포를 장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추적 공대공 미사일인 AIM-9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로켓포드, 정찰포드, 클러스터 폭탄, 연습 폭탄, 580kg짜리 폭탄 등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실네요. 말레이시아의 마크 208인데 이건 지금 공중급유 프로브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이제 주위 끝에 공대공 미사일 장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하드 포인트가 7개가 됩니다. 주위에 4개 있고 동체 아래 1개, 윙팁에 2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게가 가벼운 장비들이라면 이제 7개 하드 포인트를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행기 자체가 항공기 자체가 경량급이다 보니까 주익 끝에 대공 미사일 2개를 장착을 하고 주익 아래 2개의 하드 포인트에 연료 탱크나 폭탄 정도를 장비하는 걸로 추정이 이제 되고요. 영국 역시 국방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마크 200을 기획을 한 건데 네. 기존의 호크를 사용하는 국가들에는 부품의 공통화란 부분에서 구매력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이 됐는데 총 발주 수량이 62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호크가 뭐 70년대에 처음 나왔다고 하셨는데 얘도 뭐 F-15처럼 이거 뭐 롱런 장수해가지고 지금도 앞으로 우리 F-50에게 경쟁자가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설마? 아까 보신 그 마크 200이 가장 최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없고요. 초도 비행 성공한 게 1986년 5월 19일이라네요. 그래도 많이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참 옛날 기종이고, 네. 자, FA50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개량이 될 예정이라서, 자, 198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구형 BA 호크 마크 200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네. 기술 격차 30년. 86년도 아시안 게임이랑 그 2018년 평창올림픽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기체 운용 네. 수명만큼이나 이렇게 서로 격차가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종이다. 그래서 만약에 BA 호크가 우리도 뭐 A서 달고 뭐 달고 뭐 노력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끝난 기종이에요, 기종 자체가.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당연히 이 호크의 치명적 단점이 유지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0년대 중반 시기에 이 고등 제트 훈련기인 호크를 뭐라고 그럴까, 우리 그 T-50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야, 이거 운영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결국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훈련기 기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지 운영비가 싸야 돼요. 전투기만큼 유지 운영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호크는 F-16 정도의 유지 운영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도 곤란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대 호크 한 20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왜 도입했냐면 T-50이 2000년대 나올 거니까 한 10년 정도는 좀 운용을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부품 하나 받으려면 주문하고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전투기가 쉬어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운용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네. 이제 부서 오기 전까지는 동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품 빼가지고 저기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원래 20대 좀 더 살까 그러더니 아니야, 참아. 야, 이제 곧 T-50 나와. 네. 참자. 그렇게 해서 자, 결국은 이 유럽식 군수 지원에 지칠 대로 지쳐서 2013년에 전부 퇴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글로벌리하게 우리의 뭐 배송이라든가 이런 뭐 서비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군요. 근데 FA50 단자형, 그러니까 F50의 성공 여부는 혹시 그러니까 뭐 가격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가격 측면에서 신형 F-16이 FA-50하고 비교하면 2배 내지 2.5배 더 비쌉니다. 오, 예. 그래서 우리가 단자형 이제 로우급 제공 전투기로 F-50을 500억을 넘지 않는 가격으로 양산할 수 있다면 신형 F-16의 절반 가격으로 8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체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록히드 마틴의 그 F-16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 및 인도에 심각한 차질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2023년 1월 26일에 보도를 했는데 록히드 마틴이 수주한 F-16 주문량이 당시 기준으로 148대나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생산되는 숫자가 뭐 그냥 몇 대 수준인 것 같아요. 극소수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어떠냐면은 좀 빠르게 납품이 되고 단종의 우려가 없는 저렴한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 바로 F-50 단자형이 아주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카이가 FA50 단자형을 통해서 미국 수출에 도전한다고요? 지금 카이가 새롭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KF-21 개발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F-50도 단자형 개발하면서 이 소위 T-50, FA-50 기종을 어떻게 개량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 그림이 잡힌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자, 미국 수출형인 TF-50을 제작을 해서 미 공군, 그 다음에 미 해군의 그 새로운 그 뭐 고등 전술 임무기, 그 다음에 혹은 가상적기 이런 사업에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원래 카이 지난번 수출하다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죠. 저희 꽤 긍정적인 말씀을 저희 본 게임에 좀 드렸었는데 저희의 바람과는 예. 좀 다르게 안타깝게 진짜 안타까워. 우리 석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걸 석패라고 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보잉이란 회사를 거의 찍어놓고 한 경쟁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미 그거는 당시 경쟁은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게 바로 TX 사업이었죠.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의 T7 레드호크와 경쟁해서 패배를 했었는데 이게 공 T7은요 아예 비행도 제대로 못한 미검증 기체인데 미검증 기체를 지금 거의 한 10여 년 이상 검증한 기체하고 비교해서 미검증 기체가 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페이퍼 사실은. 기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미 공군이 보잉의 물량 밀어주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T7을 선정을 했고요. 예.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잘 됐다는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대요? 아유, 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원래 이제 T7이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저율 생산했어야 되고, 자, 올해는 IOC, 그러니까 초도 작전 능력, 자, 이제 완성됐다 선언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문제로 해서 생산 지금 2년 늦어졌고요. IOC 날짜는 지금 한 2028년. 그러니까 원래 예정보다 4년 뒤로 늦었는데 이것도 지금 확정 지역이 아니에요. 자, 일단 미 공군이 이게 T7이 들어오기까지 또 시간이 이제 양산돼서 깔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한 훈련기 100대 정도를 리스해서 써야지 그래서 RFX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RFX 사업을 또 우리 T50이 노리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T7이 대책 없이 늦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바꿔야죠. 사업을 방향을 확 바꿔서 자, 이 ATT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드밴스 택티컬 트레이너, 즉 고등 전술기 훈련 사업을 통해서 최대 400개까지, 최소 100대 이상, 최대 400대까지 이제 리스도 아니고 사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군 ATT 사업을 뭐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미국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락히드가 그 주계약자가 될 텐데, 자, 어쨌든 이 컨소시엄이 딴다 그러면 최소 100대, 최대 400대 그 고등 전술 입문기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훈련기 200대, 가상적기 200대.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공군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군도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해야 돼요. 해군은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호크를 훈련용으로 쓰고 있어요. 오래된 호크를요. 그래서 쟤네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 호크를요. 예.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거 미해군 이거 어떡한데요 진짜. 제가 다 걱정이네요. 제 세금은 예, 우리 한국 해군에게 가겠습니다만 제가 뭐 있어야 거기에 그렇죠. 도움을 주죠. 제가 도네이션 할 수도 없고. 예. 안타까운 상황이네 진짜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이 이제 가상적기, 우리 뭐 탑건 보면 가상적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 가상적기 사업 교체하는 이제 TSA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호크, 미 해군에서 쓰는 거는 T45 고스호크라고 하는데 요거를 교체하는 UJTS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규 훈련기 사업. 요게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합치면은 400대에서 600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의 그 이 항자대의 고등훈련기, 이제 여기도 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노후한 자국산 T4라고 하는 훈련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한 200대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지금 일본하고 사이도 좀 좋아졌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하여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해외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아비아시옹 라인, 스페인 그 항공 전문지, 여기는 보는 게 자, 미그 21, F5, A37, L39, 자, 이런 구형의 경공격기, 경전투기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800에서 1000대 정도 존재한다. 예. 그럼 이거야말로 이 카이의 이 소위 그 F50, FA50, T50 이거의 잠재적 수출 시장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다목적 전투기 시장 수에 발맞춰 카이가 FA50의 단장을 개발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 청사진은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이게 청사진이 큽니다. 제가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큽니다. 엄청 큰 청사진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K 방산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네. 너무나 고무적이고, 다만 우리가 수출을 해서 이제 충분한 성과를 얻으려면 수익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구성품을 최대한 국산화하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은 무장이나 전자장비 옵션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침 그 LIG 넥스원이 FA50에 탑재를 할 ESR500A A4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예. 이런 국산 레이더를 탑재한 FA50 혹은 F50의 수출이 되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무기는 그 용도 맞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최첨단의 뭐 강한 무기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용도에 적합한 무기 체계를 충분한 분량을 갖춰서 가동률을 높여서 그래서 이게 전력 창출이 됐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하게 적에 비해서 전력 우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게 훈련기에 시작한 기체다 보니까 뭐 이 FA50이 경공격기, 심지어 전투기라는 이름도 잘 안 붙으면서 소위 2류, 2선급 이런 안타까운, 예.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자, 이것이 드디어 진정한 전투기로 경전투기로 거듭나면서 자유세계의 창구,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예. 하늘의 방패로 예, 전 세계에서 예. 맹활약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하늘도 그리고 심지어 가능만 하다면 일본의 하늘도 물론이죠. 어차피 다 동맹이니까. 아유, 그럼요. 네, 이 우리- 자유민주 세계를 지킨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 세계를 지키는 거니까. 네. 네. 자,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자위대. 근데 우리가 일본이랑 동맹인가요? 동맹은 아니죠. 예. 그래. 네. 근데 하여튼 뭐 예. 같은 데를 뭐 그 서방 세계도 자유 세계를 지키는. 네. 뭐 동맹까지 아니고 협력국은 뭐 안보 협력국. 그 예. 예.